그럼 먼저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실기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합격률이 한 43% 정도였네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문제. 재무제표는 기본 가정이 있죠. 계속기업의 가정. 발생주의라고 하는 가정은 아닌데, 그치? 손익계산서를 인식하는 별도의 손익계정을 작성하는 기준이죠. IS라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인 거지 기본 가정에 해당하진 않아요. 계속기업, 기업실제, 기간보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뭔가 이제 기말재고자산과 관련된 계산 포함할까 말까 판단하는 문제 같아요. 기말재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을 실사했더니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200이래요. 근데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정확한 기말재고를 파악하라는 얘기는 창고는 200이 있고 일단 얘는 있고 아래 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재고자산에 포함을 할 것들을 이제 쏟아보는 거네요. 자, 미착 상품이 15만 원이 있는데 미착 상품이란 얘기는 아직 도착을 안 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선적지 인도 기준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운송 중이래요. 선적지 인도 기준에 의해서 매입 중이라면 상대방은 선적을 하는 순간 수출한 걸로 보는 거고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고 운송 중이라고 할지라도 매입하는 자산에 포함시키니까 미착 상품은 내 재고 자산에 포함시키고요. 시송품은 상대방에게 의사결정을 물어봐서 사겠다고 하면 판매가 된 거야. 그러면 그건 내 매출로 인식하는 거고 남아있는 건 내 재고자산으로 봐야 돼요. 네, 보니까요. 50만 원어치를 시송품으로 보냈는데 40%는 소비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했대요. 그러면 60%는 소비자가 매입 의사 표시 안 한 거죠. 그럼 60%는 재고자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60% 해당하는 금액은 30만 원이고요. 30만 원은 우리 재고에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로 할부 판매에 의해서 고객에게 인도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대요. 당연히 돈이 안 들어왔죠. 할부 판매니까. 그러면 내 재고로 포함하나? 그건 아니지. 그냥 판매가 된 것뿐이죠. 자, 적송품은 위탁자인 내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보내주고 대신 팔아주세요 라고 위탁하는 건데요. 40만 원어치를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수탁자로부터 75%가 판매됐대. 그러면 25%는 미판매죠. 그러면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248, 45, 20, 10만 원이네. 그럼 이 중에 10만 원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거니까 재고자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00만 원에다가요. 30, 10, 40, 55만 원, 255만 원은 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한다.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할 여부 판단을 이 밑에 나와 있는 포함 여부를 판단해서 창고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다양한 판매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보냈거나 아직 수탁자가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형태로 있는 것들을 재고에 포함할지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문제.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설명을 찾으래요. 자, 지분증권에다가 투자하면 배당을 받는데요. 현금 배당금은 권리 확정 의무 조건에 따라서 영업의 수익으로, 왜냐면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니까 이렇게 뭐 미수금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미수 수익이라고 해도 돼요. 두 번째, 매도가는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BS 기타 포괄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3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대부분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는 그대로 우리가 보유하는 요건은 충족하는데 시장성만 상실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는요. 만기 보유 목적일 때 분류하겠죠. 만기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만기 보유 증권이겠지만 시장성을 상실한 이유라면 만기까지 보유하겠습니다라는 요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만한 건 하나죠. 매도 가능 증권. 잘못된 설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은 어떤 경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했죠. 3번이 틀린 설명인데요. 여기서 우리 개정 과목 중에 매도 가능 증권이 당좌 자산에도 있죠. 이렇게. 당좌 자산에, 왜냐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 가능 증권도 있으니까. 근데 왼쪽에 투자 자산에도 매도 가능 증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공부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은
장단기를 구분해서 단기가 되기도 하고 장기가 되기도 했던 거죠. 이렇게 계산 과목 코드도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맞다.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었지. 그런 문제를 푸시면서 또 계정 과목 코드도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문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유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하면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언제나 가산하죠. 맞죠? 토지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지 세금과 분가로 처리하면 안 되죠. 4번은 2번이 틀렸고요. 세 번째,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는 내가 그걸 매입한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켰죠. 맞죠? 설계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도 취득 시 부담했다면 취득 원가가 될 수 있어요. 이 중에 틀린 설명은 2번이었고요. 5번,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보내면 수탁자가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시점이 기본적인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죠. 이건 틀렸고 시험 판매는 상대방이 산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매출이 확정되는 거죠. 상품권은 상품권이 판매되는 시점이 아니라 상품권이 회수돼서 물건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시점. 할부는 장단기 구분하지 않고 언제나 고객에게 인도할 때 수익을 인식해요. 이 중에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무회계 문제를 후딱 풀었네요. 자, 6번 원가 개념 중에서 옳지 않은 것. 통제 가능 원가는 특정한 의사 경영자가 원가 발생액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를 통제가 가능한 원가라고 부를까? 맞는 것과 틀린 걸까? 여러분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선택할까 말까를 판단할 수 있잖아. 구입할까 말까, 사용할까 말까, 거래처를 바꿀까 말까 이런 가능하잖아요. 자, 매몰 원가는 과거 발생된 원가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돼서 의사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맞다.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이 없다. 예전에 발생했던 원가니까. 왜냐면 예전에 내가 돈 주고 산 게 내가 지금 현재 의사결정할 때 무슨 영향을 미쳐? 선택권이 없잖아.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세 번째, 기회 원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특정 용도 이외에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율. A, B 중에 이걸 택하는 순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최대 효익분. 4번 관련 원가는 여러 대체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원가고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죠. 5번. 여러 대안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긴 하는데 내가 의사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 원가잖아. 그러면 간접적인 원가가 아니죠. 의사결정에 아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직접적인 원가일 때 나에게 관련된 원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들었어? 자, 9번 문제. 보조부문 원가,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중에서 틀린 설명 고르세요. 직접은 특정 보조부문의 원가가 다른 보조부문으로 배부되지 않는다. 배부되지 않죠. 우리끼리 주고받는 원가가 아니죠. 두 번째, 단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문의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되지 않는다. 아니, 배부하고 배부를 안 받는다라고 해야지 맞죠. 그렇죠? 먼저 배부하는 애는 모든 다른 보조부문에 모두 다 배부하지만 먼저 배부한 보조 부분은 더 이상 배부를 받지 않았죠. 말장난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상호배부법 사용하면 배부 순서에 따라서 배부액이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안 달라지죠. 배부 순서가 반영을 미치는 원가 배부 방법은 단계 배부법이었어요. 네 번째,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니까 조금 더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쵸? 7번은 2번이 틀린 설명. 자, 8번 선입에 의해서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구하래요. 자, 우리는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이래요. 그러면 가공비는 할 거 없고 재료는 언제나 100%구나. 기초에 400개, 단기 착수된 거 5,000개, 기말이 2,000개. 그러면 차변이 400개고 5,000개였고 기말이 2,000개인데 50% 그러면 5,400개면 3,4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죠. 완성품 수량이죠. 자, 선입은요. 3,400개를 토탈로 보고 재료비는 2,000개 전량을 투입됐으니까 근데 이 중에서 기초에 이미
투입돼서 넘어온 400개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5,400개에서 5,000개. 그럼 8번은 5,000개. 답은 4번. 이렇게. 선입선출법은 단기 완성품 수량과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수량을 더한 다음 이 안에 기초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초에 이미 투입돼서 완성이 됐다고 보이는 걸 차감하는 방식이죠. 먼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걸 다시 완성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중복으로 수량이 반영되니까. 그리고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기 때문에 보이는 자체를 100%이니까 100% 투입되어 있는 거니까 그 자체를 여러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5,000개였고요. 9번.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서 총 원가와 단위당 원가 행태를 요약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모르죠. 총 원가가 변동비의 총 원가는 증가하죠. 근데 고정비의 총 원가는 고정이죠. 자, 그 다음에 고정비가 조업도가 만약에 감소하잖아요. 그럼 고정비도 감소해요? 아니요. 고정비는 언제나 고정이죠. 일정해요. 단위당 원가는 변동비는 일정하지만 고정비 입장에서 단위당 원가는 고정비 입장에서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감소하고요.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가가 증가하죠. 오히려 증가하죠. 그러니까 1번은 일정해야 되고요. 2번은 감소해야 되고요. 3번도 일정이어야 되고 4번은 증가여야 돼요. 그러니까 9번은 1번이 답이네요.